오늘 새벽에 미국장은 혼조세라고 봐야 되겠죠. 특징점은 나스닥은 기술주는 많이 올랐어요. 금융주 쪽이 섹터가 영향을 받아서 다우는 좀 약세로 끝났고 나스닥은 세게 끝났고 스몰캡주도 나스닥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방향성, 미국에서 보면 방향성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유럽장도 보면 약세장이긴 하지만 약하게 끝났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아시아장도 혼조세였어요. 뭐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였는데 중국이나 우리나라장도 좀 약세였고, 아케고스하고 10년 국채 수익률 문제들이 막 연속으로 터졌는데 이 약한 변동성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채권 10년 국채 수익률은 이제 1.77 이거 뭐 4월에 2%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4월에 2% 간다고 해서 난리를 치지는 않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고요. 원자재 시장은 유가가 59달러대로 내려왔어요. 이제 계속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가 수혜주나 문제까지 생겼었는데 그게 이제 해결되고 특징인 건 오늘 새벽인가요? 어젠가 그 미국의 그 유가 재고가 마이너스대로 빠졌는데 쌓인 게 아니고 근데도 이제 밑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구리 가격도 열심히 올라가다가 눈치 보기를 슬슬 해대고 있고 뭐 금값이 1700달러, 오스당 1700달러는 다시 넘었지만 추세 자체는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눈도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추세 자체는. 달러 인덱스 약간 아래로 움직이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추세는 아직 살아있는 상태예요. 윗방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봐야 될 경제지표라면 이거 같아요. 민간 고용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50만 건 늘었습니다. 저는 요번 달에 전달 지표겠죠. 여기 보면 이제 2월부터 3월 사이 이제 지표를 찾는 그 사이 기간에 대부분의 영역이 다 올랐어요.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천연자원이나 광업 쪽하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 관련된 거 이외에는 전부 다 고용이 늘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레저하고 숙박 관련돼서 여름이 되면 이게 더 늘어나겠죠. 이제 물론 약간 빌미가 될 수 있는 게 코로나 관련된 상황인데 그 부분은 큰 영향을 못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코로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고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추가 봉쇄를 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까지 패턴을 놓고 보면 상당히 심해져도 추가 봉쇄가 강력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가면 갈수록 고용 지표는 조금씩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제롬 파월 연준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빠르게 밑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여름쯤 되면 한 두세 달 정도 지나는 패턴들을 보면 느낌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바이든이 두 가지 인프라를 하겠다. 인프라 부양책을 해서 한 4조 달러 막 이렇게 들이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초반에는 이거 절반 약간 넘는 수준 정도를 먼저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통과시키고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작업을 진행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재원은 이제 증세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개인 법인세율도 올리고 개인 투자 관련 그러니까 개인 소득세도 일정 부분 올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수입 중에 이제 무형자산 저작권이나 이런 거겠죠. 그런 거 관련돼서도 세금을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증세도 그렇고 이제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것도 그렇고 국회에서 아마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일 겁니다. 그 부분에서 이게 통과가 용이할지는 지금 판단하기가 좀 애매모호해요. 대규모로 자금을 풀었고 경제 상황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느낌들이 계속 드는데 공화당에서 과연 인플레이션 문제도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겠느냐. 그 부분은 이제 정쟁적 문제로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상황을 잘 보면 이런 상황들은 두 가지로 두 축으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증세는 주식시장이 이제 불안정한 걸로 돼 있는 거고
재정을 투입해서 이제 뭐 인프라나 이런 쪽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증시에 긍정적일 거고,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부양책이 통과 안 되면 증세를 할 이유도 없겠죠. 양단이 같이 맞물려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희석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윗방향 쪽에 베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다만 이미 말씀드렸던 정치 행위가 끼어 있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시장에서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때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너무 판단이 이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케고스인가 보면 아케고스인데 제가 잘 찾았는데, 사태의 선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차차전에 태풍으로 끝난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뉴스 보니까 이거를 98년도였던 것 같은데, LTCM이라고 있습니다.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사가 파산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 얘기하고 빗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파산한 거는 그거 이제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까지 포함돼서 운영됐던 펀드가 파산해가지고 유명했던 건데, 그거는 이제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파산한 거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이제 거기에 이제 투자 룰에 넣지 않고 판단을 잘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건 국채 파산에 의한 거고, 지금은 물론 그것도 이제 신용을 극대화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 영역이었고, 주식시장 영역에 있는데 특정 기업이나 이런 어떤 투자 대상이 파산해서 문제가 야기가 된 게 아니고,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특정 대상이 파산한 거죠, 국가가. 투자 대상 채권 국가가. 그래서 약간 상황은 다른데, 이제 공통점이라고 놓고 보면 신용을 극대화해서 썼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걸 제가 이제 뽑아낸 이유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깡통 계좌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윗방향을 보고 계속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가 윗방향으로 계속 가지를 못하고 아래로 내려와서 윗방향으로 계속 간다는 가정하에 대규모로 신용을 끼고 작업을 했는데, 예를 들면 뭐 5배 정도 배수를 쳤다. 그러면 5배, 그러니까 20%만 내려와도 깡통을 차게 되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패턴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 통상적으로 경기 사이클 후반부의 주식이 굉장히 뜨거워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제 잘 듣는 계좌가 깡통 계좌라는 단어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 깡통 계좌를 단어를 많이 듣는데, 여기 보시면 뭐 2003년도 3월 19일 날 이제 주식시장이 계속 막 폭락하고 있을 때겠죠. 이때 이제 레버리지에서 급락장에서는 막 깡통 계좌 속출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 이런 계좌들이 자주 나오냐면, 경기가 정점을 치고 수축구면으로 떨어질 때, 지수가 한 20% 정도 크게 조정을 받으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회복 초입에 있는데 아직 중반까지도 안 갔는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주가하고 주식시장의 괴리가 경제하고 다른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패턴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신용융자 잔고입니다, 미국에. 신용융자 잔고가 한번 이제 사실 그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 일정 수준 빠졌어요. 그러다가 팬데믹이 터지면서 쭉 한번 더 빠졌는데, 그 뒤에 이제 올라간 게 이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기 전 정점을 뚫고 이미 올라간 상태고,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해요.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쭉 올라갔다가 빠진 정도가 일정 수준 살짝만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거든요. 우리나라는 보시면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2009년도, 2008년도 10월달 가장 바닥을 칠 때, 이때부터 증가해서 이제 이게 1조 정도 되는 것 같으네요. 그게 한 12조까지 올라갔다가 12조 3조까지 올라갔다가 6조대로 빠졌는데, 지금 올라가 있는 게 이거 21조로 나오지만 일간으로 보면 22조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아래쪽으로 세게 안 밀려 내려가기 때문에 깡통 계좌들이 안 발생하는데, 이 시기에 깡통 계좌들이 대규모로 한번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깡통 계좌의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깡통 계좌가 발생하는 현상이 일어나면 그 반대 매매 물량, 청산 물량 등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를 아래로 밀어내리거든요. 그러면 그 아래로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가는 것 때문에 또 다른 깡통 계좌가 나오고, 그게 이제 반대 매매를 계속, 청산 매매 물량을 계속 늘려서 주가를 아래로 세게 밀어내리는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개미들이 잘 받치고 있어서
지수가 옆으로 참 개걸음을 치고 있지, 아래 쭉 내려오는 게 아니고.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도 S&P 500 지수나 다우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패턴이고, 나스닥이 세게 내려왔다가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심은 해야 된다는 뜻을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슈에 의해서 사실 잘 버티고 있던 주가가 아래로 살짝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엔 방향이 생각보다 세게 붕괴는 아니고요, 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항상 감안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현금 포지션을 일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아크펀드가 한 4% 좀 넘게 올랐습니다. 반등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저점을 안 뚫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상황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황 판단이 애매모호하고 좀 더 봐야 돼요. 반등해서 얘를 뚫고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아랫방향으로 내려올지, 그리고 얘가 이걸 뚫 이후에 다시 이제 고점 돌파를 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갈지를 봐야 되겠는데, 투자자 관점에서 놓고 보면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아둥바둥되는 이거를 잡고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하느니, 아니 상대적으로 덜 오른 가치주 쪽에 베팅을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아크펀드를 유심히 계속 쳐다보는 이유는, 얘가 이제 이 또 지지선이라고 느껴지는 이 부분을 뚫고 내려가 버리면, 이게 주로 이제 언택 관련된 성장주 쪽에, 이노베이션 쪽에 대규모로 투자가 들어간 대표적인 섹터거든요. 그럼 이제 그쪽이 아랫방향으로 세게 또 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지표라고 제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얘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점은 비트코인하고 테슬라인데요. 일봉으로 놓고 보면 테슬라가 내려오다가 이제 세게 찍고 나서 반등하고 다시 아랫방향 그 테스트를 하러 오고 있었는데 반등이 일어났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막 두들겨 맞았죠. 다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회귀해 보면, 뭐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소유도 하지 마라, 채굴도 하지 마라, 거래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불법이라고. 중국의 어느 지역이었죠? 거기는 채굴하는 걸 아예 막아버렸죠.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나 혹은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약간 부정적인 이슈들의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조정받는 것 같더니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쉽사리 사라지거나 아래로 곤두박질 치거나 이런 패턴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관들이 들어온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캐나다하고 어디 브라질이었던가요? ETF가 상장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일정 수준 내려오면 여기에 광끌까지는 아니지만 들어올 수 있는 자금 여력들이 계속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가 어느 순간에 부러질지는 좀 상황을 봐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테슬라하고 움직임이 달라졌다는 것은 일단 이거는 그러니까 이 투자의 방향성이 약간 달라져서 이거는 지금 판단 지표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주식시장은 테슬라 쪽으로 좀 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데, 이사벨렛 ISABEL-LET라고 하는 사이트에 이 차트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70년대 그 각각 어떤 투자 자산에서 그러니까 70년 통째로가 다 아니고요. 70년대 이루어왔던 수익률을 연 단위로 환산해봐서 얻은 수익률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금은 30%, 원자재는 24%. 이게 좀 애매모호한데, 여기 보시면 이제 S&P 500 지수가 1.6, 그 다음에 스몰하고 라지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 2.9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밸류하고 그로스 주식을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순환매를 잘 했다는 뜻이겠지, 두 가지는. 그 다음에 이거 롱텀, 그러니까 이 국채, 장기 국채, 요거는 이제 3개월 재정증권, 둘 다 국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투기 등급성, 투자 등급성 그 회사채를 투자했을 때 각각 성과들인데,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을 투자하는 게 유망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거론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여기 보면 이제 여지없이 실물 자산인 금과 원자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이게 유가입니다. 유가인데 70년 되면 여기에요. 여기를 말하는 건데 10년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갔죠. 이 계속 올랐다는 얘기는 국채 수익률이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국채가 여기가 비쌌고 여기가 쌌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수익을 냈느냐?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바이 앤 홀드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10년짜리 국채를 사가지고 여기서 들고 있었으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이자만큼은 계속 나오죠. 수익률이 나오는 거니까. 가격은 내려갔지만 바이앤홀드 전략, 하여튼 이걸 단기채로만 계속 반복해서 샀어도 1년짜리를, 이거 10년이지만 1년짜리를 계속 했어도 1년짜리는 올라갔겠지 계속. 그렇게 생각해도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채권은 이 수익률만 보고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하튼 그런 형태로 이제 얻어진 채권 수익률보다, 이 장단기 채권 수익률보다 원자재나 금값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이 유가만 봐도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올라간 게.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때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다 올랐는데 그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서 올라간 거고, 그 인플레이션 유발의 가장 주된 요인은 가장 핵심적인 그 원자재인 유가를 인위적으로 2번 강력하게 밀어올리면서 올라간 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드렸죠. 그리고 금값 같은 경우에도 2번 튀었는데, 한 번 튀었던 거는 이제 불태환을 선언하면서 올라간 패턴이 없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오일 쇼크 한 번, 그 다음에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서 2번째 올라갔는데,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유발이 된, 유가로 인해서 유발이 된, 그게 이제 실물 자산의 움직임과 같이 맞물려서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될 거냐? 일단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주가를 보면, 이게 주가 이제 정확히 70년대 초반까지는 아닙니다. 약간 뒤일 거예요. 71년 정도? 70년까지는 못 가고. 근데 이제 올라오다가 내려오고 다시 반등해서 올라갔는데, 이걸 연 단위로 환산하니까, 이 긴 상승폭을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연 단위로 환산하니까 이제 수익률이 낮아진 거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 중에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이냐? 이미 정리를 해드렸듯이 일단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강력한 원인이 유가, 공급 조작에 의한 유가가 지금도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논점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이게 계속 추세적으로 강도를 치고 다시 재차 상승을 하겠느냐, 1차 상승하고 이제 2차 상승을 다시 하겠느냐라고 하는 논점인데, 이 2차 상승에 대한 논점은 2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공급 충격이 있었고, 이때는 이제 수요의 급증이 있었죠. 중국으로 인한. 지금은 양쪽 다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수요가 급증하긴 했는데, 대규모로 SOC, R&D 수출 투자를 집중적으로 양성했던 중국만큼의 수요가 있겠느냐? 부분적인 원자재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원자재에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패턴에서 놓고 보면 사실 슈퍼사이클의 원자재 시장의 슈퍼사이클이 만들어지면 금값도 이렇게 약세를 보이지는 않고 추세를 타고 올라갈 거라고 봐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성향이 다르긴 하지만, 근데 그렇지 못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 특히 맨날 그 투자자들이 말하는 달러 인덱스와의 그 원자재와 금값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 이게 사실 달러 인덱스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계속 장기적으로 연결된 게 없어서 예전 거 하나하고 잘린 통계하고 지금 최근에 요게 최근 거거든요. 최근으로 이어진 것. 보면 패턴은 똑같죠. 근데 최근 패턴을 놓고 보면 아랫방향으로 내려오던 게 멈추고 위로 다시 올라가고 있어서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이 아랫방향으로 계속 안 나올 것이다. 그거는 이제 최근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바닥으로 찍고. 그리고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바이든이 계속 올 초에 작년 하반기하고 경기부양책이 통과되면서 자금이 시장으로 안으로 이제 대규모로 들어온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뭐 4조 달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달러 인덱스는 전혀 영향을 못 받고 있어요. 향후에 4조 달러를 실제로 시장에 분다고 해서 달러 인덱스가 아랫방향으로 빠르게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내려가도 여기가 90달러대가 지지선으로, 아니 저항선으로, 저항선이 아니라 지지선으로 걸려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통계를 가지고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과거에 그런 어떤 그 인플레이션이 유발했던 그런 상황에 맞는 현재 상황의 포트폴리오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망한 건 주가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주식 섹터가 다른 자산 가격보다는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돌고 있기에는. 근데 문제는 이거는 골드만 여기 어디 갔지? 야르딘 리서치 가끔 보여드렸죠. 예, 여기 야르딘 리서치 데이터입니다. 잘 보시면 이제
24배, 과거 상단에 있었던 24배 수준의 약간 아래 한 21배에서 2배 정도 현재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주식시장이 유망하다고 보긴 보이는데 조종의 정도가 너무 약해서 올라온 이제 지금 이미 이제 조정 받고 나서 올라온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단에 이미 걸려 있어요. 거의 상단에. 그러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GDP 성장률 수준 정도를 따라가는 정도를 약간 오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거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첫 번째는 그냥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보유한다라고 말할 때 그게 성과가 안 날 수도 있다. 많이. 앞에 데이터에서 예를 보여드렸던 이거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이제 가치하고 성장주를 순환매한 것, 그 다음에 소형하고 대형을 순환매한 게 지수를 들고 있던 것보다 나았죠. 이것만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더더욱 너무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 이 추세를 치고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려면, 예를 들면 지금 고퍼에 해당하고 있는 아크 주식 같은 것들이 계속 위로 치고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기업들이 그만큼 위로 퍼배수를 계속 가치 배수를 밀어 올릴 수 있을 만큼의 성과를 내주겠느냐에 대한 문제점인데, 제 생각에는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대규모로 액션을 취했던 그런 성장주 쪽에, 예를 들면 뭐 테슬라 같은 경우죠. 전기차가 호황이고 화랑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또 그린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있고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밀어준 부분들도 있고 뭐 이런 거지 여러 가지 혼재되면서 전기차가 막 폭발적으로 판매되긴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자동차 회사들이 뭐 샤오미도 전기차 만든다고 난리죠. 지금 달려들어서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그럼 테슬라 그 지금까지 받았던 주목도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해주겠느냐, 판매나 이런 거에서 더 어려워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건 이제 이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또 뭐 예를 들면 줌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집중화됐는데, 과연 정상화되면 줌을 계속, 그러니까 이게 성장이 계속 돼야만 주가가 계속 빠른 속도로 타는 회의나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늘어날 건데, 그게 줌의 성장 속도를 기대한 것만큼 계속 밀어 올려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이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원자재나 그 금이 계속 그 포트폴리오에서 좋은 수익률을 내줄 거다, 이런 관점은 접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주식이라고 오긴 와야 되는데, 주식이 여기 보시면 이제 과거에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이제 충분히 가치 조정을 받고 그 가치 조정을 계속 따라가는 형태로 해서 장기적으로 들고 있어도 이익을 많이 냈는데, GDP 성장률을 훨씬 뛰어넘는 이익을 많이 냈는데, 지금은 꼭지에 있기 때문에 얘를 가만히 들고 있다가는 이게 GDP 성장률에 약간 상회하는 정도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생각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 순환매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대형주하고 소형주에 대한 전환, 순환, 이런 것들을 잘 전략적으로 취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조종 시에 매수하고 하는 패턴,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성과가 많이 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것보다 어쩌면 잘못하면 그 중장기 투자를 한다는 사람이 성과를 잘 못 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타 매매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성과가 더 좋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나한테 맞는 패턴, 투자 패턴을 잘 판단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한쪽으로 몰려가기보다는 비율을 조정하면서 투자 전략을,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고 가시는 것이, 뭐 예를 들면 성장주 얼마, 가치주 얼마, 대형주 얼마, 소형주 얼마. 근데 대형주도 들고 있지만 소형주, 그러니까 대형주를 좀 줄이고 소형주를 늘린다거나, 성장주를 줄이고 가치주를 늘린다거나,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을 양쪽을 걸쳐놨지만 비율을 조정하는 패턴으로 움직이는 방식. 그 다음에 현금을 일정 수준 들고 있다가 내가 이제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잘 잡아서 액션을 취하는, 이런 것들을 잘 병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성과를 잘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자재 쪽에서 만약에 들어간다면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 조정받은 뒤에 지금은 유가도 굉장히 많이 끌려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금값은 사실 아예 베팅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단타 매매를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금이나 그 구리 같은 경우에도 뭐 구리가 2차 전지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좋긴 하지만 구리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일정 수준 조정을 받은 뒤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